부산대와 통합 앞둔 부산교대의 마지막 총장 앤드 유정환. 부산교대 개교 81년 만에 2027년 부산대와 통합. 총장 1순위 전재철 교수. 교육 역량 드높일까 기대. 부산교육대학교가 2027년 3월 통합 부산대학교로 출범하게 된다. 1946년 9월 2일 부산사범학교로 개교한 지 81년 만이다. 부산교대는 1962년 부산대로 흡수돼 병설교육대학을 출범시켰으나 1년 만인 1963년 초등교원 양성을 목표로 다시 독립해 부산교육대학이라는 이름으로 2년제 과정을 운영했다. 이후 1980년 7월 서울교대와 함께 교대 중 가장 먼저 4년제로 재편됐으며 1993년 부산교육대학교로 교명을 개칭해 지금에 이르고 있다. 부산대와의 통합은 지난해 4월 23일 확정돼 2027년 3월 1일 부로 부산대 연재 캠퍼스로 운영된다. 64년 만에 다시 부산대로 흡수되는 것이다. 다만 그때는 2년제 대학으로서 병설교육기관이었고 지금은 한 대학으로 완전 통합되는 것이라는 차이가 있다. 교대 중에서는 2008년 제주대학교에 흡수된 제주교육대학교에 이어 두 번째다. 부산교대와 부산대의 통합에 대한 교육부의 논리는 명확하다. 2020년대 들어 급격한 학령 인구 감소와 더불어 초등교사 임용 인원도 급격히 줄어 교대들의 위기감이 커졌다.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부산교대는 선제적으로 통합을 논의해 현재 캠퍼스의 초등 외에도 부산대의 중등, 특수 및 교육대학원까지 집약할 계획을 갖고 있다. 교육부 역시 학령 인구 급감과 지역대학의 위기 상황에서 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통합 후 부산교대는 부산대 연재 캠퍼스가 되어 교육특화총괄본부와 교육대학대학원을 운영하게 된다. 예산 870억 원 규모의 투자도 약속받았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교대의 정체성은 단순히 교사 양성에 그치지 않는다. 초등교육에 특화된 깊이 있는 연구와 현장 밀착형 교육 프로그램, 강한 공동체 문화가 그것이다. 거대한 종합대학 시스템에 편입되면서 이런 고유한 장점들이 희석될 우려는 없을까?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전국적 확산 가능성이다. 부산대와 부산교대의 통합 합의는 다른 지역 국립대와 교대의 통합을 가속화할 신호탄이 될 수 있다. 교육부가 대학 지원 정책에서 통폐합대학을 우선한다는 방침을 밝힌 상황에서 전국 10개 교대가 모두 같은 길을 걷게 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지난 15일 부산교대 마지막 총장을 뽑는 선거가 치러졌다. 3파전으로 치러진 선거에서 전재철 사회교육과 교수가 1차 투표에서 과반이 넘는 52.17%의 득표율을 얻어 1순위 총장 임용 후보자로 결정됐다. 이광현 교육학과 교수가 32.47%의 득표율을 얻어 2순위 총장 임용 후보자가 됐지만 득표율 차이가 커 전 교수의 총장 임용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부산교대 한 관계자는 결선 투표까지 가지 않고 1차 투표에서 바로 마감된 것은 그만큼 전 교수에 대한 지지가 높았던 것으로 해석된다고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새 총장은 교육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오는 10월 20일부터 부산교대 마지막 총장으로서의 임기를 시작한다. 4년 임기 중 2027년 3월 1일부터는 연재 캠퍼스현 부산교대를 관장하는 연재부총장을 맡는다. 마지막 부산교대 총장은 통합 과정에서 교육대학의 정체성과 가치를 최대한 보존하고 계승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단순히 부산대 시스템에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 전문성을 바탕으로 통합대학 전체의 교육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촉매 역할을 해야 한다. 또한 전국교대가 주목하고 있는 이 부산 실험이 성공 모델이 되도록 치밀한 설계가 필요하다. 통합 후에도 초등교사 양성의 전문성이 유지되고 나아가 미래 교육을 선도하는 혁신 기지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1순위 총장 후보자인 전 교수는 후보 시절 부산대와의 통합에 대비해 초등교육의 전문성을 수호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공약으로 내세웠다. 사범대의 경우 중등교원 자격증이 남발되고 임용 경쟁률이 치솟아 우수한 인재들이 사범대 진학을 기피하는 반면 교육대학은 목적형 교원 양성 체제가 지켜져 우수한 인재들이 교육대학 진학을 희망하기 때문이다. 이에 사범대생의 초등교육 복수 전공을 원천 차단하고 올바른 교원 양성 체제 관련 법령의 정비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통합 이후 연재 캠퍼스가 유초중 등 평생교육을 아우르는 명시에 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문화 특화 캠퍼스가 될 수 있도록 K-컬처 콘텐츠 대학원을 설립하고 AI 기반 교육 혁신 선도 캠퍼스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역사의 마지막 한 페이지를 쓰는 일은 결코 가볍지 않다. 부산교대 마지막 총장의 어깨에는 80년이 넘는 교육 전통을 어떻게 미래로 이어갈 것인가 하는 무거운 책임이 놓여 있다. 이것은 비단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다. 급변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교육대학이 걸어야 할 길을 제시하는 중요한 실험이 될 것이다. 한국 교육계를 비롯한 모든 국민이 그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밀린 숙제앤드 이상환. 90년대 초중반 나의 이탈리아 유학 시절, 그때만 하더라도 영상이나 음원 자료를 지금처럼 온라인에서 쉽게 접할 수 없던 시절이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늘 빠듯한 유학 생활이지만 아끼고 절약해 LP나 비디오 테이프를 하나씩 모으고 그것을 닳도록 듣고 보곤 했다. 이웃한 동료의 음반을 빌려서 복사하고 나의 레슨 때 녹음한 테이프도 부지런히 모았다. 그리고 귀국 후에는 책도 점점 늘어나다 보니 결국에는 정리정돈을 제대로 할 수 없을 만큼 집안을 채우는 지경이 되었다. 그래서 귀국 때도 빠짐없이 챙겨오고 심지어 PAL 방식의 비디오를 보기 위해 쓰던 TV까지 몇 번 이사하는 와중에도 소중히 가지고 다니던 것들을 여러 번의 망설임 끝에 정리하고야 말았다. LP는 대부분 살아남았고 체각보 CD는 속가내기를 거쳤다. 그리고 카세트 테이프와 비디오 테이프는 거의 다 버렸다. 버림받은 것들의 첫 번째 이유는 그 당시에는 정말 귀했던 것들이 이제는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언제나 보고 접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레슨을 포함한 나의 연주 녹음들, 이제 다시 들을 날이 오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들. 아무튼 이런 기준으로 눈물을 머금고 나의 청춘의 흔적들을 버렸다. 그리고 가장 현실적인 이유는 과유불급이라 주체하기 어려운 것들은 결국 손길 한번 주지 못한 채 세월만 가고 공간을 차지하고 있으니 정신 건강을 위해서도 버리자 해서 한 결단이었다. 이 모든 자료를 작은 USB에 담는 방법도 있었지만 거기에 드는 에너지를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물론 가끔씩 뼈저린 후회가 밀려들기도 하지만 속 시원한 마음이 더 큰 것이 사실이다. 문제는 이런 과정을 거쳐 살아남은 녀석들인데 정말 줄여서 방 한 칸을 차지하는 정도만 남은 음반과 책에 날이 갈수록 부채감이 쌓여간다는 것이다. 지금 사는 집으로 이사 오면서 오랜 로망이었던 제대로 된 책장을 장만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의 크기를 고려해 주문 제작한 책장에 이 모든 것들을 보기 좋게 꽂아 넣을 수 있었다. 그런데 CD는 공간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책장 아래 칸 서랍에 눕혀서 두다 보니 손이 잘 가지 않는다. 게다가 손쉽게 스마트폰과 블루투스 스피커를 통해서 음악을 듣는 경우가 잦다 보니 더 그렇다. 특히 나처럼 전공을 한 사람들은 일종의 모니터용으로 음악을 듣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이엔드 오디오에 대한 욕망이 크지 않다. 그러니 CD를 끄집어낼 일이 자꾸만 줄어든다. LP 음반은 상대적으로 애정이 크다. 소리에 민감한 사람들은 LP가 가진 그 촉촉한 음색을 좋아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문학전집처럼 한꺼번에 산 것이 아니라 한 장씩 모으는 가운데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그 당시의 추억까지 담겨 있어 더 소중하다. 고르고 고른 음반을 품에 안다시피 들고 와선 밤을 새워 들으며 받은 감동과 깨달음의 순간이 음반 하나하나에 아로새겨져 있는 것이다. 그리고 만약 중고시장에 내어놓는다면 고가에 거래되리라 짐작되는 것들도 많다. 다만 이건 역시 먼지를 닦고 판을 뒤집어야 하는 불편등의 이유로 주로 관상용 바라만 봐도 좋긴 하지만의 신세다. 그리고 책장의 주인공. 책은 스스로 자라나 싶을 정도로 자꾸 늘어난다. 가지런히 꽂혀있는 것 위에 가로로 책을 얹어놓는 것을 싫어하지만 어쩔 수 없이 점차로 그렇게 된다. 해서 책은 지금도 수시로 솎아내고 있음에도 불어나는 속도가 더 빠르다. 책을 읽는 속도보다 사들이는 게 더 빨라서 그렇다. 절판되어 구할 수 없던 책을 우연히 중고서점에서 발견해 사놓고도 손에 들어오기 전에 그 보고 싶던 열정은 어디로 갔는지 고이 모셔만 놓고 해가 바뀌도록 읽지 않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첫 페이지를 넘기면 되는데 그 낮은 턱을 넘지 못하고 책 사는 것에 더 열심인 것은 지적 허영심? 아니면 게으른 자의 전형적 행태?
아무튼 읽은 책 중에 특별한 애정이 있는 것 외에는 어지간하면 드러낸다. 그래서 지금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아직도 읽지 않은 게 훨씬 많다. 이제 더 이상 신간에는 관심 끄고 집에 있는 책만 읽어도 한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마음의 양식에는 부족함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아마 남아있는 이것들도 언젠가는 마지막 정리를 해야 할 것이다. 들을 것들은 한 번씩 들으며 그 속에 아롱져 있는 추억도 소환해보고 또한 오랫동안 벼르고 있는 저 책도 죽 일독을 하고 나면 처분도 홀가분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음반을 끄집어낸 후 정성스럽게 닦아 턴테이블에 올려서 듣는 음악은 더 각별하다. 그리고 고요한 가운데 책 읽는 시간은 참 행복하다. 이것이 나의 밀린 숙제이니 숙제치고는 참 부담없고 즐거운 것만 남았다. 무대는 사라져도 철학은 남는다. 앤드 곽성일. 김민기 일주기에 붙여 추모는 없다는 공지 하나가 더 많은 이야기를 남겼다. 고 김민기의 일주기를 맞아 공연도 공식 조문도 없었다. 오직 복각된 첫 앨범 한 장과 그의 뜻을 전하는 짧은 안내문이 전부였다. 고인의 삶과 작업이 미화되지 않고 기록되길 바란다는 유언. 그 한 문장이 그의 생애를 설명한다. 이처럼 조용한 일주기야말로 김민기라는 예술가가 살아온 방식, 그리고 우리가 지금 되새겨야 할 예술과 공동체의 본질을 다시 묻게 만든다. 김민기의 삶과 철학은 단순한 한 명의 예술가의 궤적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는 창작을 상품화하지 않았고 무대를 시장으로 보지 않았다. 지하철 1호선이 흥행작이 된 이후에도 그는 더 많은 수익을 쫓기보다는 돈이 안 되는 작업을 택했다. 아이들을 위한 공연, 정치적 기억을 환기하는 음악극, 기록을 위한 아카이빙. 모두 수익은 적고 의미만 남는 일이었지만 그는 그 길을 선택했다. 나는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지 돈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다. 그가 남긴 이 말은 오늘날 문화예술계가 직면한 정반대의 상황을 날카롭게 비춘다. 최근 불거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인선을 둘러싼 논란과 K컬처 300조라는 구호 속 시장 중심의 정책 흐름은 김민기의 철학과 나를 세운다. 수치를 키우는 산업진흥에는 열을 올리면서도 정작 예술의 본령, 창작자 보호와 문화 생태계의 다양성에는 눈 감고 있는 것은 아닌가. 김민기는 숫자보다 사람이, 유통보다 무대가, 성공보다 관계가 먼저라고 믿었다. 그의 학전은 언제나 그렇게 작고 불편하지만 진심 어린 무대였다. 그는 학전을 못자리라고 표현했다. 큰 바닥에 내보낼 묘를 정성껏 키우는 밭. 후배 예술가를 발굴하고 무대에 올리고 기다려주는 예술가의 자세였다. 윤도현, 김광석, 노영심, 황정민, 조승우. 수많은 이름이 그 밭에서 자랐다. 이것이야말로 공공성이고 연대이며 예술이 사회와 맺을 수 있는 가장 건강한 관계다. 지금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예술가를 숫자로 재단하고 창작물을 산업의 재료로만 다루는 지금의 문화정책이 과연 무엇을 남기고 있는가? 공연 한 편 없이도 잊히지 않는 예술가가 존재하는 사회, 바로 그것이 문화 선진국의 조건 아닌가? 창작의 본질은 수익이 아니라 의미다. 예술은 타인을 위한 감정의 자리이며 공감과 저항과 기억의 무대다. 김민기가 그랬다. 일주기 추모는 없었다. 대신 자발적 헌정 공연과 전시, 후배들의 뒤풀이가 있었다. 세상이 그의 이름을 조용히 기억한 방식은 오히려 더욱 분명하다. 그가 남긴 아침 이슬은 이제 누구의 소유도 아닌 이 시대의 양심이자 기억이 되었다. 그 노래는 계속 불린다. 소란스럽지 않게, 그러나 지워지지 않게. 우리는 여전히 그의 노래와 철학을 부르고 있다. 그냥 함께 같이 살아가는 늙은이로 족하다던 그의 말처럼 우리 사회가 다시 함께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돌아봐야 한다. 김민기는 그렇게 떠났지만 그가 세운 무대는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 조명이 꺼졌어도 그 자리에 남은 철학은 우리 모두의 몫이다. 지금 필요한 건 공연이 아니라 태도다. 무엇을 위해 예술이 존재하는가? 그 물음 앞에 김민기의 목소리는 지금도 유효하다. 그리고 그가 말했던 것처럼 그걸로 족하다. 같은 것 같지만 달라지는 피서 트렌드는 앤드 김원식 대중문화평론가. 피서를 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야외 공간과 실내 공간 활용이 있는데 야외에서는 여행과 체험 이벤트로 나눌 수 있다. 여러 설문조사를 살필 때 해외여행보다는 국내 여행을 가는 경우가 전년보다 많아지고 있다.
코로나19 이후에 보상 심리가 조정기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젊은 세대의 경우에는 해외여행에 대한 선호가 있을 수밖에 없다. 20대가 가장 높고 30대가 그 뒤를 이어 해외여행을 선호한다. 다만 양극화 현상이 있기에 아르바이트는 하거나 수험 생활을 하는 이들은 언제나 예외다. 국내 여행이라도 약간은 거리가 있는 곳을 여름 피서 여행지로 꼽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또 비중의 증가를 볼 때 여행을 가지 않으려 하거나 간다고 해도 편하게 쉬려는 정도가 늘어나고 있다. 폭염이 강할수록 익스트림 즉 모험을 하는 피서 휴가는 상대적으로 덜한데 이러한 경향은 폭염이 기승을 부릴수록 더욱 강해질 수 있다. 전반적으로 생활 페이스를 유지하는 피서 문화가 자리를 잡고 있다. 예전에는 7말 8초에 매우 무더운 상황에서 피서를 며칠 갔다 오면 무더위로 인한 피로를 해소할 수 있었지만 갈수록 폭염 일수와 열대야가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다른 자구책이 필요하다. 즉 피서를 갔다 와도 여전히 폭염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피서 휴가와 관계없이 여름을 버텨낼 방안이 중요해졌다. 서울시에서 광화문 광장을 중심으로 여러 피서 이벤트를 벌이는 것은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수도권이나 지자체 주요 도시에서 제법 긴 기간 피서 프로그램이나 행사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내에서는 강원도 지역이 피서 지역으로 많이 선호됐다. 이유는 산과 바다를 동시에 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복합적인 동기로 강원도를 선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상대적으로 교통편이 좋아진 점도 작용하고 있다. 한편으로 아무래도 오가기 편하고 비용이 적절한 곳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차량을 이용해 부산의 해수욕장도 많이 방문하며 상대적으로 광안리 해수욕장은 밤에 차량으로 많이 이용한다는 데이터가 있다. 열대야가 늘수록 도심에서 가까운 이런 바닷가를 찾을 수 있다. 한강공원도 야간에 방문자가 늘기 때문에 이에 맞춰 여러 행사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한강공원에서 야간 풀장을 만들어 영화를 볼 수도 있다. 다만 한강공원은 여행이라기보다는 일상 속 피서라는 측면이 강해질 것이다. 실내 공간을 통해서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것은 몰링의 메이엘LING일 것이다. 쇼핑과 외식을 겸비할 수 있는데 특히 근래 도시 외곽에 들어선 대형 쇼핑몰 등은 널찍한 공간을 통해 많은 이용자를 흡입하고 있다. 다음으로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등에서 관련 행사에 참여하는 유형을 생각할 수 있다. 단순 관람이 아니라 체험과 그에 따른 성과물을 얻을 수 있는 방식이 많아졌다. 특히 가족 단위로 방문할 수 있는 곳 가운데 하나이며 무엇보다 교육적 효과까지 기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서 도서관에서 북캉스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주어지기도 한다. 주변에 수목원이나 숲을 찾을 수 있는 도서관도 추천된다. 이는 피서 자체도 있지만 시각적 효과를 누리기 위한 점도 있다. 무엇보다 단순히 책을 읽거나 경험하는 것을 넘어서 문화 콘텐츠를 향유하는 콘셉트로 확장 진화하고 있다. 한편으로 실내 공간에서는 콘텐츠 소비를 통한 피서도 빼놓을 수 없다. 영화관의 경우 과거에 비해 방문 비중은 줄어들었지만 최근에 F-1 주라기 공원 시리즈 때문에 4D 특수 상영관의 관객 방문이 늘었다. 정부에서는 할인권 450만 장을 제공하며 영화관 관객 증가를 위한 정책을 펴기도 했다. 어느 때보다 블록버스터 영화는 없고 노이즈 같은 공포 스릴러 영화가 주목받기도 했다. 넷플릭스에서도 층간 공포 스릴러 소재로 삼은 84제곱미터를 선보였으니 오컬트보다는 일상생활 공포물이 트렌드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연계에서는 렛미인이나 스위치 같은 명불허전의 작품이 관객을 찾기도 했다. 연극 2시간 22분은 소리를 매개로 공포감을 극대화하고 있기 때문에 눈길을 끌기도 했다. 해마다 계속되고 있는 미스터리 스릴러전은 신작 시리즈를 통해 팬덤을 형성해가고 있다. 여행과 실내 공간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호캉스를 떠올릴 수도 있다. 폭염의 기승으로 호텔에서 시간을 보내는 이용자들을 위해 가족 체험과 미디어 아트 등 문화, 예술적인 접목 노력을 하고 있다. 과거에는 호텔에 머물며 근거리에서 바캉스를 보냈지만 지금은 해외여행을 간다고 해도 호텔 밖으로 나오지 않고 푹 쉬다가 오는 개념이 확립됐다. 어느 곳을 가도 밤에는 잠을 자기 힘들 수 있기에 영상 콘텐츠를 볼 가능성이 크다. 드라마 시리즈이건 예능이건 정주행. 즉 빈지와칭 빈지와칭으로 무더운 밤을 견디려 할 수 있다. 어느 때보다 OTT 콘텐츠가 강세이기도 하다.
통계청의 2024년 생활시간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가 시간은 좀 늘었지만 절반 이상인 2시간 43분이 미디어 이용 시간이고 특히 스마트폰 등 ICT 기기 사용 시간은 5년 전보다 약 2배 늘었다. 그 때문인지 만 10세 이상 한국인의 평균 수면 시간은 5년 전보다 8분 줄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무더위에 따른 피로감은 얼마든지 가중될 수 있다. 한편 태백쿨 시네마 페스티벌 정동진, 독립영화제 등은 지역이자 실내와 실외를 결합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살필 때 무엇보다 현명하고 건강하게 여름을 나기 위해 짜임새 있는 계획이 필요해졌다. 길게는 6월부터 9월 중순까지 더위를 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기업과 정부, 지자체도 이에 발맞춰서 움직여야 하는 이상기후 시대가 됐기 때문이다. 폭염에 충분히 쉬고 잘 이겨나가는 피서 문화의 모색과 확립은 개인이나 가정의 행복과 건강만이 아니라 기업의 생산성, 나아가 국가 경제를 위해서도 바람직하기 때문이다.